거의 반세기 동안 시리아는 워싱턴이 붙인 가장 치명적인 낙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오명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흐마드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축하하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는 어두운 짐을 벗어던지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한 장을 찢어내며 발전과 재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고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45일간의 의회 검토 후에 발효되었습니다. 국무주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 결정이 알샤라 정부가 시리아를 국제 테러리즘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취한 긍정적인 조치와 추가적인 약속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정은 미국의 지원을 제안해왔습니다. 지원, 방위산업 수출, 금융거래를 제한했으며 시리아에서 사업을 고려하는 은행과 외국 기업들에게 가장 큰 억제 요인 중 하나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길이 열리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며 시리아가 세계 금융 및 경제 시스템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시리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샤라는 시리아에서 알카에다 누스라 전선을 지휘하던 시절 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때 그에게는 미국이건 $1,000만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그가 2024년 12월 전격적인 공세로 바샤르 아라사드를 축출한 후에야 그 현상금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권한 이후의 행적은 시리아 소수민족들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2025년 3월 새로운 정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개입한 종파 학살로 1,500명의 알라위파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달 후 대부분이 드루즈 민간인이었던 1,700명이 수에이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샤라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기드온 사드 외무장관은 이전에 시리아의 새로운 통치자들이 지하디스트였고 그들 중 일부 지도자들이 정장을 입었다 해도 여전히 지하디스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지정 해제가 투자와 국제적 교류를 통해 수년간의 내전 이후 시리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도박입니다. 비판자들과 시리아의 많은 소수민족들에게는 알샤라와 그를 둘러싼 전직 지하디스트들이 정말로 변화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은 중동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브라이언 카툴리스입니다. 브라이언, 이번 변화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미국은 본질적으로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취급하던 것에서 이제는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흐마드 알샤라의 과거, 특히 알카에다와 연관된 그의 이력을 고려할 때 워싱턴이 그와 그의 정부를 얼마나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것은 일종의 도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이후 본질적으로 선택해온 길입니다. 작년 5월 중동 순방을 기억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 중 하나가 바로 알샤라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샤라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들의 전략은 시리아 지도부가 더 포용적으로 통치하도록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과 정부 내 많은 인물들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이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그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움직임을 장려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이 실제로 성공해서 지역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왜 트럼프가 알샤라를 지도자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과거에 지하디스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그가 변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점도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가치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그가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 지도자와도 기꺼이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권력을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알샤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쫓기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권력을 갖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에 대한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협정 확대라는 그의 목표나 이란 정책에서의 혼란스러운 갈치자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레반트 지역의 시리아와 레바논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았고 그곳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안정시키도록 실제로 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에서 나오는 일부 견해들과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자면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완충지대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마스쿠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리는 35km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레바논의 계곡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골란 고원과 갈릴리 지역의 공동체들을 이곳에 있는 지하디스트 세력들로부터 내려다보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하디스트 세력들이 시리아 정권 내에도 있고 일부는 다양한 테러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와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7일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시리아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남부 지역에 이른바 불법 진입한 것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런 발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브라이언,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미국이 시리아를 사실상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미국에게는 일종의 도박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실제로 이웃에 시리아가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재 집권 중인 이스라엘 정부는 거의 3년 전인 10월 7일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정부는 레바논, 테헤란, 이란,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전략 없는 공격 정책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과 네타냐후 정부의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히 이견이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그 이유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비전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스라엘이 시리아와의 국경,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에서 철수하길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워싱턴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에 동의하도록 압박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다면 시리아와 더 넓은 안보협정을 맺으려는 시도가 결국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어떤 정부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월 7일 과 가자 지구발 침공에 대한 기억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당사자 간의 신뢰와 확신이 쌓이지 않는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보여주기식 외교가 문제입니다. 그의 방식은 종종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확신을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불확실성, 그리고 오늘날 미국 정책에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완충지대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브라이언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인 아제르바이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터키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의외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터키의 군사 주둔이 그곳에서 확대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양국 군대가 충돌하지 않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가 지난해 이스라엘과 터키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줄 저희 특파원 발리르 슬라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리르, 아제르바이잔이 이런 다소 이례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네요. 바쿠가 이스라엘과 터키가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비공식 채널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 이곳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 무기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이고 특히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당시 그랬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가 바로 터키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터키 역시 이 상황의 또 다른 주요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당사자인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이고 민족적으로도 확실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튀르크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게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리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더 격화된다면, 즉 이미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제르바이잔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잔개주르 회랑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등장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이 지역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바쿠가 취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행보의 효과성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이것이 미국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행보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람 알리예프에게는 미국의 행보에 비해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톰 바라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측이 톰 바라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람 알리예프가 지금 이스라엘 측에 특히 더 신뢰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접근, 특히 톰 바라크를 이 문제에서 실제로 중립적이라고 얼마나 보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터키 이스라엘 논란 전반에 대해서요. 앞을 내다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리아에서 터키의 군사적 존재감이 커지는 것, 아니면 적어도 시리아에 진출하려는 시도인가요? 아니면 두 나라 사이의 오판이 훨씬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인가요? 전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가장 두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리아 상공에서 이스라엘 항공기를 보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터키군이 이 항공기가 실제로 터키 영토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격추시킨다면 그건 확실히 더 이상 상황을 완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터키 측 군사 자산을 공격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충돌 역시 매우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술적인 측면이라면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시리아를 포함한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터키가 시리아 영토에 첨단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포함해서 물론 당공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작전 능력을 제한합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이란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분명히 곧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공을 사용한다면, 참고로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도 시리아 영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네, 만약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시리아 영공을 사용할 것입니다.